김 소장입니다. 여러분들 논문 처음 보시는 분들은 되게 복잡해 보이고 이거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 이거 천재인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으면 이런 글을 다 쓸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 생활의 달인이라는 그 TV 프로그램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있잖아요. 하나를 오랫동안 막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게 뭔가 이게 전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해. 이제는 그냥 축 봐도 안다 이거지. 예, 그 정도로 눈에 익으면 굉장히 그 구조가 눈에 들어오면서 그게 뭔가 이해가 되는 순간 심플해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복잡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게 사실 알고 보면 되게 단순 구조예요. 그 단순 구조를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중복이고 하나는 부연이다. 중복, 부연. 이 논문이 약간 이런 구조적인 특징을 좀 갖고 있다라는 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좀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 논문이라는 놈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 중복과 부연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요걸 한번 들여다보자 이거죠. 자, 그걸 하나씩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문이라는 것이 처음 보시는 분들은 되게 복잡하고 뭐가 엄청나게 어렵고 이렇게 느껴지시겠지만 사실상 논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구조적인 구조적 형식을 가지고 있는 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조가 엄청 복잡하느냐? 물론 이제 처음 이 구조는 좀 복잡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하도 그냥 10년, 20년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것도 적응이 돼서 그런가? 여기다 하나 적어야겠다. 적응이 되면 굉장히 심플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논문의 이제 구조, 뭐 틀짝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도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뭐 그거는 이제 그 관련된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지만 이제 2번 동영상에서는 이 논문의 구조적인 형식의 틀 중에서도 자, 당구장 표시 들어갑니다. 특히 중복 그리고 쌍따옴표 칩니다.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중복 그리고 부연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부연이라는 놈은 요거 학위 논문에서 정말 페이지를 늘리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 늘리는데 기여를 하는데 나는 이거 필요 없다. 뭐 페이지 늘리는 거 필요 없다. 라고 한다면 이 부연은 사실상 필요 없는 뭐 그런 재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위 논문에서는 이 부연 설명을 진짜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복과 부연에 대한 설명. 이 중복은요. 중복을 하는 특성이 있고 그리고 중복을 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이 두 가지 희한하죠. 분명히 이 중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성인데 어떤 면에서는 중복을 하는 특성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중복을 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이 정말 희한하거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면 정말 논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특성을 이제 다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제 논문을 크게 한번 전체적으로 보자 이거지. 처음에 이제 서론. 그리고 자, 요 서론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연구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연구 왜 하는데 이거지. 그러면 이 필요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거를 제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필요성이 나올 수 있는 이 근거. 근데 이제 이 근거가 학술 연구 논문에서는 학술적 근거여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행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선행 연구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이제 필요성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저쪽으로 넘어가서 연구 방법에서 여기에서 이 필요성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 또는 이제 가설로 나타나게 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설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설계 때 우리가 3대 요소, 대도방, 대상, 도구, 방법이 이제 설정이 되어진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연구 방법에서 이제 이런 설계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그 다음 단계에 풉니다.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연구 결과는 뭐를 풀게 되는 거지? 얘를 풀게 된 거지? 문제 제기를 풀게 된 거죠? 그럼 이제 분석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무슨 결과? 이 문제 제기에 대한 결과가 되겠죠? 근데 이 문제 제기는 어디서 나왔다고? 여기서 나왔지, 필요성에서. 여기서 필요성에서 나왔거든.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결론에서 논의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논의를 한번은 학술적 시사점을 논의를 해주고 한 번은 실무적 시사점을 논의를 해주게 되는데, 학술적 시사점은 뭡니까? 이 같은 말이 뭐냐면 선행연구와 차별화가 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를 시켰으니 다시 말해서 내가 업그레이드 시켰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학술적 가치에 기여를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면서 이제 학술적 시사점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논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학술적 시사점은 지금 뭐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 이 결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 결과 가지고. 그죠? 학술적으로 시사점을 논의를 하려면 이 차별화는 뭐와 차별화? 선행연구와 차별화. 선행연구와 차별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려면, 자, 이 결과가 어디서 나왔는데? 요 문제제기에서 나왔잖아. 요 문제제기 어디서 나왔는데? 이 필요성에서 나왔잖아. 이 필요성 어디서 나왔는데? 이 선행연구에서 나왔잖아. 그러면 결국 내가 풀었던 이 결과는 누구와 차별화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학술적 시사점이 나옵니까? 얘하고 이 선행연구가 같아야 된다. 똔똔 이렇게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이 필요성의 근거가 됐던 이 선행연구로부터 문제가 나왔고 그것을 풀었기 때문에 내가 결론에서 논의할 수 있는 학술적 시사점에서의 선행연구와 차별화는 누구와 차별화됐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냐고? 바로 이 선행연구와 차별화가 됐다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실무적 시사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실무적 시사점은 지금 이야기를 어떻게 끌어가야 되냐면, 자, 이제 서론에서 우리가 이제 연구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기 바로 전에, 연구의 필요성은 지금 학술적 선행 연구의 배경에 의한 필요성인데, 사실 그 전에 이제 도입 부분으로 어떤 사회적 배경 같은 것을 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직 학술적 배경은 아니야. 사회적 배경 같은 거, 뭐 어떤 개인적 경험이라든지 실무적 경험이라든지 사회적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주로 보면 내 대상하고 관련이 있어요. 내 대상하고 관련이 있어. 현재 내 대상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 그런데 이 대상의 이런 점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학술적 접근 방식 선행 연구를 찾아보니 뭐 이런 동향이 흘러가는데, 그런데 선행 연구들이 이런 점을 놓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고 이러면서 이제 문제제기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 도입은 사실상 대상에서부터 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의 사실상 계기는 어떤 대상하고 좀 관련이 있다. 주로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90% 대상하고 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대상의 어떤 뭐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 이 논문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상을 내가 내 연구 대상으로 이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이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대상한테 자료 수집을 해야 되니까 내가 적절한 도구를 선정해가지고 이 대상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서 수집된 자료를 뭐 양적이든 질적이든 어떤 방법으로 푼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에 계기는 이 대상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연구를 한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학술적 배경에 의해서 연구 필요성을 제기를 합니다. 왜?
결론에서 논의해서 학술적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와 차별했다는 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끌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학술 연구 논문이니까. 자, 그런데 이 연구의 필요성 다음에 주로 이제 서론에서 뭘 적냐면 연구의 목적을 적거든. 연구의 목적. 대부분의 연구의 목적은 뭐냐면, 자, 이 분석 결과를 통해서 이 대상이 겪고 있는 이런 문제를 뭐 예를 들면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전략, 방안을 내가 도출을 해가지고 완전히 내가 막 끝장을 내버릴 테니까 앞으로 이 관련된 실무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짠 방안만 가지고 무조건 해결을 하면 된다. 이딴 식으로 건방지게 연구 목적을 풀지는 않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 목적은 개선 전략 방안의 겸손하게 기초 자료 제공에 연구의 목적을 둔다. 이렇게 이제 풀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서론에서 연구의 목적은 지금 이 계기가 되었던 대상의 문제를 어떤 개선할 수 있는 전략 방안을 내가 막 다 짜준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기초 자료 제공, 그러니까 참고만 해라 이거지. 실무적으로 진짜 전략을 모색해야 되는 실무자들이 내 연구 결과를 좀 자료 삼아 가지고 뭐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뭐 라면 받침대로 쓰든지 뭐 진짜 요거를 가지고 뭐 실무적인 방안을 진짜 제대로 된 방안을 모색하든지 그거는 이제 실무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기초 자료로 한번 삼아 봐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기초 자료로 삼을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이제 풀어가지고 실무적 가치, 실무적 시사점을 논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자세하게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서론에서 목적에서 기초 자료 제공의 연구의 목적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론에서 논의를 할 때 실무적 시사점은 그냥 기초 자료 정도로 그냥 참고할 수 있을 정도로만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해주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 뭔가 하나 특징이 보이지 않습니까? 중복이 보이지 않아요? 중복? 예? 이 대상이 계기가 되었던 이 대상이 연구 방법의 이 대상으로 들어오고 서론의 연구 필요성이 학술적 배경이 되었던 선행 연구들이 결론에 여기에 논의에 다시 선행 연구와 차별화하면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연구 목적에서 적었던 어떤 전략 방안의 기초 자료 제공의 연구의 목적을 둔다고 했었는데 그게 다시 결론의 실무적 시사점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앞에서 했던 것을 받아서 들어오게 되고 막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죠? 뭔가 얽혀 있는 이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느낌이냐면 얽혀 있다라는 게 마치 뭐 좀 이런 느낌입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는 게 아니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얽혀 있다 이런 느낌. 자, 그런 느낌 여러분들 좀 받으십니까?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풀어나가는 이런 체계적으로 얽혀 있다. 여기 한번 쓰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얽혀 있다. 자, 요것이 얽혀 있기 때문에 중복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 논문의 어떤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받아가지고 뒤에서 처리하고 이제 이런 방식,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죠. 사실 이게 연구의 가장 중요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실 때는 이것만 사실 설명을 해도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이 맥락만 가지고 굉장히 요약해서 진짜 몇 분 안에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략을 가지고 발표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사실상 이게 논문의 뭐 전체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희한해요.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위 논문은 또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이 부연 설명.
보충 설명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이제 특히 2장 이론적 배경에 또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2장 이론적 배경.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이 있고 서론에서 받아서 연구 설계로 가고 연구 설계에서 바로 연구 이제 분석 결과 나오고 그게 다시 서론하고 이어지면서 결론에서 이제 논의가 들어간다. 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죠. 그럼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 여기 이론적 배경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방금까지 제 설명의 가장 중요한 논문의 맥락, 연구의 맥락에서 이론적 배경은 지금 제가 전혀 맥락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 연구의 맥락이 충분히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론적 배경은 내가 남한테 뭐 설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부분.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학위 논문에서 여러분들 학위 논문 처음 쓰시는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 이론적 배경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 아니, 물론 안 중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맥락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맥락적인 차원보다 더 중요하냐? 아니거든. 이건 정말 부연 설명이고 보충 설명이거든.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고 뭐 이런 설명이거든.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어떤 뭐 대상이나 도구나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설명, 뭐 관련된 이론 설명, 관련된 현황 설명, 관련된 사례 설명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들어간다면 사실 없어도 이해하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되거든요. 없어도 되거든. 뭐 이것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되거든. 요것만 알고 있어도.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어떤 학회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엄청 요약해가지고 서론에서 기왕에 학술적 배경 설명할 때, 학술적 배경 설명할 때, 요 개념 같은 거, 이론 같은 거 간단하게 이제 서론에서 짚고 넘어가 버리면 이론적 배경을 생략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학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학회가 페이지가 적지. 물론 이제 학회 지를 하나의 책으로 많은 논문을 담아서 발행하려다 보니까 너무 학회 지가 뚱뚱해지면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페이지를 줄이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구의 맥락만 가지고도 또 학회는 또 프로페셔널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 학회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거 뭐 공부하는 거 뭐 다 적어라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것들을 뭐 공부하기 위해서 뭐 학회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다 아는 사람들끼리 자기 연구 성과 발표하기 위해서 학회에서 포럼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페이지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위 논문에서는 이런 부연 보충 설명을 이렇게까지나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긍정적인 뭐 측면에서는 이런 거죠. 공부한 내용을 적는다. 학생 아니냐 이거지. 학생 아니냐. 근데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페이지를 좀 이빠이 늘려보자. 이거 제가 외래어를 막 사용하기 시작하네. 흥분하니까. 그래서 뭐 무조건 뭐 페이지를 100페이지를 넘기라, 200페이지를 넘기라, 페이지의 승부를, 페이지에 올인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부정적인 측면이죠. 뭐 어떻게 보면 이론적 배경은 뭐 학생이 부담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적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설명이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중복에 대한 굉장히 이 논문의 구조적인 특징 중에서 중요한 기능에 대한 설명이었죠. 자, 그런데 요번에는 약간 관점을 좀 틀어가지고, 좀 상반되는 관점이에요. 중복이 논문을 망치는 경우, 그래서 중복을 하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려면 이거 좀 지우고 해야 되겠네요. 좀 지우고. 아이고, 글씨를 나는 왜 이렇게 못 쓰는 거야, 이거 진짜. 글씨를 아무리 잘 쓰려고 해도 이쁘게 안 써지더라고. 성격이 더러워서 그런지. 자, 중복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봤었는데, 이제는 좀 다른 차원에서, 이제 중복을 하면 진짜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논리의 흐름을 설명하는 요 부분에서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이러면 사람이 지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서론에서 특히 연구 필요성을 이제 내가 제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는 어떤 흐름은, 논리의 흐름은,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요런 흐름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사회적 배경. 요 사회적 배경에서 우리가 연구 설계의 그 어떤 대상의 문제를 처음에 탁 끄집어내서 계기로 삼는다. 뭐, 요런 설명을 제가 앞서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사회적 배경이 먼저 이렇게 싹 설명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흐름이 자, 그러면 이 대상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된다거나 아니면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그걸 느꼈다거나 아니면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대상의 어떤 이런 문제가 현재 문제가 된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도입 부분에서 연구의 계기를 딱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연구 필요성이 이게 어떤 학술적인 의미에서 나와야 나중에 결론에서 저 뒤에 결론에서 학술적인 시사점을 논의를 할 수 있잖아요. 선행연구와 차별화가 되었다. 뭐 이렇게 하려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학술적 배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학술적 배경으로. 이 학술적 배경이 뭐냐면 그러면 이 대상의 어떤 뭐 문제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접근한 사람이 그러면 단 한 명도 없었겠냐 이거예요. 그래야지 몇 명이라도 있어야 내가 그것을 이론적 근거로 삼아가지고 연구 필요성을 제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 대상 이 문제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접근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선행 연구 하나도 없어. 그러니 내가 하니까 이거 얼마나 참신하냐.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더라. 그거는 뭐 자연과학에서는 존재의 학문인 발견과 발명이 목표인 자연과학에서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완전히 올 100% 탐색적 연구 이런 거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되면 사회과학에서는 이게 좀 힘들죠. 왜냐면 논리가 없어지잖아. 논리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근거 제시거든. 이 근거가 무슨 근거라고? 객관적 근거거든. 객관적 근거 중에서도 학술적 근거거든. 우리는 학술 연구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니까. 학술적 근거 하나도 없이 논리가 설명되겠습니까? 연구 필요성으로 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은 어쩔 수 없이 이 100% 탐색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자연과학에서는 있을 수 있지. 근데 아무래도 이제 사회과학은 경험의 학문이다 보니까 100% 탐색적이 아니라 적어도 한 60, 70% 정도는 확인적 성격을 가지면서 선행연구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삼아서 그냥 일부 탐색적으로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학술적인 근거를 놓치면 절대 안 되겠다. 왜? 논리가 설명이 안 된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 사회과학의 경험의 학문은 어지간해 논리적이지 않으면 이 심사위원이나 상대방이나 독자를 설득할 수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걔도 알고 있는 문제거든. 지금 이게 어차피 이 경험의 학문이니까 지도 경험했고 나도 경험한 거거든. 그래서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술적 배경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이제 선행연구 동향 나와야 되잖아요. 선행연구 동향. 이 동향을 나름대로 자 1번 동향, 2번 동향, 3번 동향 이렇게 이제 쭉 훑어가는 거예요. 자, 이 동향의 이제 세 번째 선행연구의 한계. 자, 선행연구의 한계. 근데 1번, 2번, 3번의 어떤 그 선행연구에서 놓친 점, 선행연구에서 부족했던 바, 이런 것들을 어떤 추론이나 관점의 변환 같은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설명하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그냥, 어떤 멤버십 강좌나 아니면 이제 그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건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한계를 발견을 하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이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 필요성. 그럼 이 연구 필요성은 주로 선행연구 동향 학술적 배경에서 이렇게 나온 것으로 그 계기는 사회적 배경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흐름을 그리고 나서 이제 5번에 연구 목적 같은 거 이제 적고 합니다. 이 흐름을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사회적 배경이 여기 또 나오고 한계가 여기 들어갔다가 여기 또 나오고 연구 필요성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중복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제 이게 중복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논문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는 중복이 돼요. 중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했던 이야기 받아가지고 또 뒤에서 해결하고 이렇게 되는데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는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 논리의 흐름, 내 논리의 흐름, 내 관점 내 연구 의도 이게 흐름을 잡을 때는 중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언부언하는 걸로 느껴진단 말이지. 그러면 도대체 이 연구자가 뭐 때문에 이 연구를 하는지가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 독자나 심사위원이나 지도교수님은 그런 시간적인 할애를 해주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글을 딱 봤는데 이 뭔 소리야 이렇게 돼버리면 뭔가 흐름이 쫙 나오지 않으면 물어본다고. 이 뭐야? 했는데 학생 입에서 나오는 말도 중언부언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계속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상 그걸 사실 막 뜯어보면 굉장히 좋은 연구일지라도 아주 안 좋은 연구라고 그냥 치부해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연구를 하고 페이퍼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논문의 구조를 모르면 정말 논문 쓰는 게 힘듭니다. 반면에 이제 논문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면 논문이 연구를 하면서도 나중에 페이퍼 작업에서 이 부분이 어디에 나오고 또 어디에 나오면 되겠다. 그리고 내가 연구의 논리의 흐름을 잡을 때 내가 이 연구 필요성을 누구한테 설득을 해야 될 때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려면 중복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논리의 흐름을 짜자자작 이렇게 가지고 가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는 어차피 글을 잘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글을 못 쓰네. 내가 글을 못 쓰는 이유는 옛날에 국어 시간에 졸아서 그렇네. 뭐 초등학교 때 글쓰기 교육도 못 받았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눈에 구조적인 게 보이기 시작할 때는 무조건 글을 잘 쓰게 돼 있다니까. 그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글이 중언부언할 뿐이에요. 글쓰기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발 교수님들도 학생한테 너 글쓰기 교실 좀 다녀봐봐. 이런 모욕적인 말은 하지 마세요. 너는 국어 시간에 졸았니? 이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학생은 글쓰기도 잘해. 국어도 잘해. 문제는 지금 구조적으로 몰라. 그러니까 글쓰기가 안 될 뿐이에요. 네? 글이 안 나올 뿐이에요. 흐름이 아직 안 잡혔기 때문에.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 흐름을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지도나 심사도 안 해놓고 그냥 오로지 학생이면 글을 못 쓰네, 국어를 못하네, 문법도 모르나. 이거는 진짜 정말 치욕적인 이야기입니다.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는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도하시는 교수님들, 심사하시는 교수님들.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면 논문 쓰는데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구조를 몰랐기 때문이야. 다시 잡으면 돼.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뭐가 문제인지 원인을 파악하면 돼요. 자동적으로 페이퍼 작업은 잘 되게 돼 있어요. 단 내가 제출하는 기관의 양식에만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논문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